오늘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대한 서평을 올려보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는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사형수가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사형을 시작하겠다.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리고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가를 전하는 병사. 사형은 멈추고 사형수는 코앞에까지 온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후 그는 시베리아로 보내져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처참한 형벌을 4년 동안 살고 나서 사회로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책을 썼고 러시아 문학에서뿐 아니라 세계 문학의 한 획을 끊는 대문호가 되었지만 시간을 금쪽처럼 아끼며 진지하게 살았다고 전해지죠. 지금 제가 소개하려 하는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나 철학, 그의 인생관, 신에 대한 생각, 종교와 사회에 대한 성찰, 또 인간의 그 악마성과 신성을 심도 깊게 녹여놓은 훌륭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1800년대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지주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음탕한 데다 사악하고 인성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그에겐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미차는 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방탕스럽고 변덕스러우며 경솔하고 단순한 전직 군인으로서 외모는 잘생기고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는 그런 인간이죠. 둘째 아들 이반은 매우 냉철하고 또한 세상 이치에 정통한 꽤 지성적인 인물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도 아는 인물이지만 신을 믿지 않는 매우 부정적이고 신랄한 논리의 화신 같은 인간이랄까요. 미차와는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엄마를 둔 이복 형제죠. 본부인이 떠나고 나서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제처로 얻은 표도르는 이반과 알리시아라는 아들을 잇따라 얻지만 그녀 역시 일찌감치 죽는 바람에 방탕성이 더해지지요. 셋째 알리시아는 온화하고 따뜻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인물로 신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 일찌감치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노수사 조시마를 만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죠. 이렇게 세 아들 외에도 표도르에게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집안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는 스메르자코프라는 넷째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아들의 엄마는 백치로 거리의 여인인데 이 여인은 배가 불러오자 아버지임에 틀림없는 표도르의 집안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고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아기는 이 집의 오래된 하인 그레고리의 손에 넘겨져 키워지게 되는데 간지를 앓기 때문에 이따금씩 발작을 일으키죠. 비정한 표도르는 스메르자코프가 자신의 시임을 알면서도 하인으로 키워지는 것을 방관한 채 나중엔 자신의 몸종 내지는 요리사로 만들어 함께 지내죠. 웃기는 건 그가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의사를 불러주기도 하고 요리에 취미가 있는 걸 알고는 모스크바에 보내어 요리 공부까지 하게 합니다. 스메르자코프라고 해서 자신이 이 집 핏줄이란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는 본심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인간도 아닐 뿐더러 적어도 끝으로는 어리숙하고 순종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형들을 도련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를 깍듯이 상전으로
연민으로 모시고 같은 하인인 그레고리에게도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죠. 표도르는 사실 스메르자코프에게만 비정한 아버지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어릴 때부터 모선방에서 키우고 응당 해줘야 할 아들로서의 대접도 거의 안 합니다. 어머니도 없이 자란 이 청년들은 피덩이 때부터 아비의 방관 속에서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하면서 가엾게 자랍니다. 다행이라면 어머니 쪽 친척들이 건재하고 각각의 유산도 있었으므로 비참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혐오할 뿐 아니라 정오합니다. 셋째 아들 알리시아만이 따뜻한 연민으로 아버지를 대할 뿐 첫째 미차는 아버지에게 사리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표도르가 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루생카란 여인이 사실은 미차가 사랑하는 여인이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그루센카는 부자지간을 연적관계로 만들어 놓고 둘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데요. 설상가상 미차는 자신의 생모가 자기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까지 아버지가 착복하는 바람에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개패듯 패기까지 합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던 그들 가정의 어느 날 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표도르가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거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맞아서 뼈가 함몰된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필이면 그가 죽은 날 밤 하인 역시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둔기로 맞아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차가 체포되지요. 밤중에 집 안으로 들어오던 미차가 응급결에 하인 그레고리를 해친 게 드러나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하인은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미차는 일단 안심을 하긴 하죠. 하인을 때린 것까지 합쳐 불리한 상황에 몰린 미차는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난 이반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이따금씩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죠. 스메르자코프는 심지어 요 며칠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 발작을 계속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차만 더욱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 알리시아는 그러나 특유의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넷째 스메르자코프임을 감지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어리숙해 보이고 순종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사악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고 영악하며 마음속 깊이 아버지에 대한 정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알리시아는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 표도르는 그루생카라는 여인과 사업상 얽혀 있지만 그녀와의 결혼을 간곡하게 염원하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음을 스메르자코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알리시아는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스메르자코프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까지 한 두뇌 회전이 알리시아는 마음에 걸린 거죠. 커녕 미차는 아버지를 정오하고 폭행을 할 정도로 포악한 성품일망정 뼛속 깊이 악랄한 살인자의 심성까지는 갖지 못한 인간이라고 알리시아는 단정 짓는 거죠. 끝으로는 강하지만 마음은 허약할 정도로 어린애 같은 심성인 미차, 끝으로는 허약하지만 내면적으로 상당한 잔인성과 영악한 지능을 가진 스메르자코프. 아버지 표도르가 살해될 당시 며칠간
간질 발작을 일으킨 바로 그 점이 알리샤에게 그가 오히려 범인임을 확신하게 하죠. 모든 의사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데 그는 방 안에 들어놓은 채 계속 발작이 일어났다는 신용을 했으니까요. 결국 고백을 유도한 알리샤에게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이 범인임을 실토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자살해버립니다. 여행에서 급히 귀향한 이반은 이 모든 사태에 경악하고 괴로워하다가 선망증을 앓는 환자가 되어 쓰러지죠. 선망증은 정신병입니다. 한각을 보니까요. 홀로 굳굳하게 서 있는 알리샤는 스메르자코프의 자백과 자살을 알리며커녕 미차를 변호하지만 모든 상황은 불리하게만 돌아가죠. 죽으면서도 살인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유서 대신 애매모호한 글귀로 경찰과 법관들의 마음을 혼돈시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기꺼이 나의 목숨을 끊는다가 스메르자코프가 남긴 유서의 전부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죄를 실토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궤변을 내려놓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는 스메르자코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미차가 구원되지 못하도록 세기를 받고 싶었던 걸까요? 함께 정오한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고 해서 나만 욕들을 수는 없다고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알리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차는 끝내 부친 살해범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20년형을 복역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거죠. 그나마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고 시베리아형으로 결정난 건 유능한 법관의 증언과 알리샤를 비롯한 다른 증인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고 1800년대 과학수사가 있을리 만무한 그 시절 아마도 많은 억울한 판결이 있음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이는 미차는 형제들의 탈출 음모도 거절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20년을 더 살면서 후편을 쓰고 싶다고 피력했지만 이 책을 쓴 후 고작 2달을 더 살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속편은 쓰여지지 못했죠. 그러나 전편 한 권만으로도 엄청나게 방대한 규모로 쓰여진 이 책은 작가의 철학과 사상, 인간의 역사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인간의 본성인 악랄한 마성과 선성이 철저하게 녹아 있어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책이기도 합니다. 양 자체가 방대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소련식 이름이 많이 헷갈리기도 해서 다소 난해한 느낌의 이 소설은 장르도 한마디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심리소설이고 추리소설이기도 하며 또 어찌 보면 신학소설이고 사회학소설 같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을 보이는데요. 간결하고 절제된 묘사라든가 함축적인 문장과는 아주 거리가 먼 소설이기도 하죠. 지루하기 그지없는 문체, 끝없이 계속되는 설교조의 대하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강설, 장황한 설명들.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지루해서 이 책을 읽다가 포기했다는 독자가 의외로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작가의 치밀한 구성과 빈틈없는 스토리 전개, 주인공들의 현실적이고 숨가쁜 심리 상태에 빠져들면서 읽다 보면 날이 새는지도 모를 만큼 심취했다는 독자도 들어는 있습니다. 이반의 신에 대한 성찰과 사색,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철학
철학적 사유, 미차의 자유분방함과 방탕성, 스메르자코프의 단순함과 악마성,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감각적인 쾌락주의자 표도르, 인간이라기보다 신성에 가까운 인성을 가진 알리샤, 여자들 특유의 변덕과 방종, 이기심을 고루 갖춘 배금주의자 그루센카의 모습은 당시의 러시아 민중을 대변한 캐릭터이면서 오늘을 사는 인류의 다양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카르마조프가의 몰락을 그리면서 토스토옙스키는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을 그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전 명작을 때때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 이런 인간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간략한 서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